대만의 역사는 단순한 섬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중국과의 역사적 갈등부터 시작해 일본 식민지 시기, 국민당의 망명, 228 사건,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국과의 팽팽한 눈치 게임까지. 왜 중국은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고 대만은 왜 독립을 꿈꾸는 걸까요? TSMC 반도체, 미국의 개입,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까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타이완 이야기. 이 한편으로 타이완 문제의 핵심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출발! 대만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 긴 여정의 시작. 지금의 타이완 섬, 인구의 98%가 한족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섬의 원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 원주민 오스트로네시아족입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낚시하며 살던 이들은 나중에는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까지 갔을 정도로 바다를 사랑한 민족이었죠. 문자 기록이 없었던 탓에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사시대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인이 등장합니다.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섬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포르모사, 아름다운 섬이란 뜻입니다. 그때부터 타이완은 예쁜 섬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 목적이었고 중국 대륙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렸던 것이죠. 타이완은 그 시장의 관문처럼 보였던 겁니다. 네덜란드의 등장과 한족 이주의 시작. 17세기 초 네덜란드가 진짜 군대까지 끌고 와서 남부를 점령합니다. 원주민들 군사력 차이에 찍소리도 못하고 지배당했죠. 사탕수수 심고 무역항 만들고 수익성 장난 아니게 올립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죠. 그래서 중국 남부의 한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야, 타이완 와서 일하면 돈 번다. 그렇게 많은 한족이 타이완으로 이주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훗날 본성인이라 부르죠. 나중에 국민당과 얽히게 되는 바로 그 본성인들입니다. 민나머, 하카어 등을 사용하며 정착했죠. 당시 타이완은 유럽 무역망과 중국 하층민 노동력이 결합된 조용한 국제 실험장 같았습니다. 한편 북부엔 스페인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잠시 점령했다가 네덜란드에 쫓겨났죠. 스페인은 퇴장, 네덜란드는 이제 신났습니다. 섬 전체가 거의 자기들 것 같았거든요. 아, 근데 말이죠. 정성공의 역습, 명나라의 유산을 타이완으로. 1644년 중국 본토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명의 마지막 충신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성공. 일본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잡한 배경의 인물이었죠. 청나라에게 밀리자 최후의 카드로 타이완을 선택합니다. 1661년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타이완에 상륙. 네덜란드를 1년 만에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 정시왕국을 세우죠. 중국인의 손으로 타이완에 세워진 첫 번째 왕조입니다. 정성공은 대륙 수복을 꿈꾸며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행정과 교육 제도도 마련합니다. 타이완을 명나라의 유산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이걸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은 역사적으로도 중국 땅이라는 증거로 씁니다. 하지만 청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1683년 결국 정시왕국을 무너뜨리고 타이완을 청나라 땅으로 만듭니다. 이후 200년간 청나라는 타이완을 변방 중의 변방으로 여깁니다. 행정도 엉성, 투자도 거의 안함. 그러니 해적과 이민자, 밀무역군들이 섞여 자유분방한 섬이 되죠. 타이완의 새로운 주인, 일본. 19세기 후반 청나라는 점점 허약해집니다. 서양 세력에 치이고 내전 터지고 그 와중에 일어난 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결과는 일본의 압승. 그 전리품으로 받은 게 바로 타이완입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타이완을 일본에 넘깁니다. 그리고 일본은 즉시 타이완 총독부를 설치하고 본격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죠. 초기엔 민중 저항이 심했지만 일본은 곧 유화책을 펴면서 인프라와 교육, 위생, 농업 생산 등을 정비합니다. 타이완 사람들 중 일부는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일제시대 고등학교 출신들이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일본식 근대화가 뿌리내린 거죠. 하지만 전쟁 말기엔 전쟁터로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20만 명 넘게 일본군으로 참전하거나 군수공장에 동원됐죠. 그것도 모자라 천황만세까지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합니다. 국민당의 등장, 그리고 228 사건,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타이완은 다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류상 이야기. 1945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타이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같은 한족이고 같은 문화니까 좀 낫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차별, 부패, 강압이었습니다.
국민당은 타이완을 일제의 협력한 지역이라며 냉대했고 본토에서 넘어온 외성인들이 주요 행정직을 독점합니다. 그러던 중 1947년 2월 27일 타이베이에서 한 단속원이 담배 장사를 하던 본성인 여성을 폭행합니다. 다음 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죠. 국민당은 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대를 보냅니다. 수천에서 수만 명이 죽거나 실종된 2.28 사건 이후 타이완 사회는 완전히 침묵에 빠집니다. 이 사건은 타이완 현대사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매년 추모식이 열립니다. 국共내전과 국민당의 대피, 타이완으로의 망명정부. 그 와중에 중국 본토에서는 국민당 대 공산당의 피튀기는 내전이 진행 중이었죠.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공산당의 승리. 1949년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타이완으로 이전합니다. 150만 명이 넘는 군인, 관료, 가족들이 타이완으로 넘어오며 또 다른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이완을 새로운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시 수도일 뿐, 언젠간 다시 북경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헌법은 여전히 중화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타이완은 마치 중국 전체의 일부처럼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무려 38년간 언론 통제, 정치 탄압, 사상 검열이 이어졌죠. 이 시기를 타이완에서는 백색 공포 시대라고 부릅니다. 수천 명이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으며 지하실과 감옥은 항상 가득 찼습니다. 기적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물결. 그런데 그렇게 압제적이던 정권 아래서 경제는 기적처럼 성장합니다. 일본이 남긴 인프라, 본토 기업가와 기술자, 미국의 원조가 삼위일체처럼 작동한 거죠. 1960에서 80년대 타이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산업은 경공업, 중공업, 전자, 반도체로 빠르게 전환됐고 지금의 TSMC는 이 시기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정치는 여전히 단일 정당, 국민당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장제스의 아들 장진권은 결국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2000년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민진당 천수이벤 대통령 당선. 드디어 타이완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타이완을 노릴까? 이제 본론입니다. 중국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타이완을 노릴까요? 첫째, 공산당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슬로건 멋지긴 한데요. 그걸 진짜로 하려면 뭘 해야 하죠? 네, 분열된 국토를 다시 합쳐야 합니다. 홍콩 완료. 마카오 정리 끝. 남은 퍼즐 한 조각, 타이완입니다. 이걸 끼워 넣어야 퍼즐이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이 퍼즐, 시진핑의 야망을 담은 액자에 들어갈 최종 조각이기도 합니다. 둘째, 시진핑의 정치적 유산 쌓기.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그도 뭔가를 남겨야죠. 후대 역사책에 이름을 올릴 만한 뭔가. 그래서 나온 말 타이완 통일이야말로 나의 역사적 사명이다. 조금 과장하면 시진핑에게 있어 타이완은 관광지가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셋째, 군사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전략성. 타이완은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미중 경쟁의 일종의 신장부입니다. 타이완을 확보하면 중국은 제1도련선을 돌파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죠. 해군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에게는 숨통을 틔우는 전략적 열쇠. 그야말로 항공모함 하나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넷째, 하나의 중국, 원칙 수호. 타이완은 공식 명칭이 중화민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이름도 비슷비슷하죠. 문제는 둘 다 자신이 진짜 중국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얼굴이 뜨겁습니다. 두 개의 중국이란 상황은 공산당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정치적 모욕이니까요. 대만 침공 시나리오 진짜 칠 수 있을까? 중국의 병력은 약 200만, 타이완은 약 17만. 숫자만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도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입니다. 첫째, 상륙작전의 난이도. 해군 교범에 따르면 바다 건너 상륙작전은 육상 전투보다 수십 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해안 방어선이 탄탄한 데다 전국토가 산지로 뒤덮여 있어 육상 전개도 어렵죠. 간단히 말해 상륙은커녕 발 디딜 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에너지와 식량 자립률 문제. 중국은 석유 자급률이 약 29% 수준. 식량도 전량 자급은 어렵습니다. 타이완이 해상 봉쇄를 받거나 미군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면 전쟁 장기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1세기 전쟁은 무기보다 물류가 중요하다는 말
여기서 빛납니다. 셋째, 미국의 개입 가능성.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의 자유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공식 동맹은 아니지만 최근 수차례의 군사훈련과 무기 지원만 봐도 미국의 입장은 뚜렷합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부릅니다. 이걸 뺏기면 태평양 패권이 흔들린다는 계산이죠. 넷째, 경제적 자해 리스크.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고 외국 자본은 도망가고 말라카 해협은 막히고 중국 수출길은 끊깁니다. GDP 폭락, 실업률 급등, 내부 불만 폭발. 시진핑 입장에서도 내가 통일은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라는 교과서 각주는 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싸우지 않고 삼키는 전략. 중국의 소프트 침공 시나리오. 그래서 요즘 중국이 더 애용하는 방식은 무력 충돌 없이 조용히 서서히 타이완을 잠식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전쟁 대신 적정 온도에서 서서히 삶는 냄비 속 개구리 전략이죠. 친중 정당 및 단체의 자금 지원. 타이완 내부에서 친중 성향의 정치 세력이나 단체에 물밑 지원을 해 여론을 갈라놓습니다. 정보전, 가짜뉴스 유포. 미국은 결국 너희를 버릴 거다. 통일되면 연금 준다 같은 심리전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로 퍼뜨립니다. 사이버 공격, 정부기관 해킹, 전력 시스템 교란, 심지어 가짜 비상경보까지. 디지털 전쟁터에서 먼저 전투가 시작된 셈이죠. 인프라 위협을 통한 압박 시위. 최근 중국 군사훈련의 타격 목표는 타이완의 LNG 저장소, 항만, 발전소 등 핵심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쏘진 않았지만 우린 언제든 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충분히 보냈죠. 이건 전면전이 아니라 소음 있는 전시 상태에 가깝습니다. 총알보단 심리전, 포탄보단 선전전.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손자병법의 현대판입니다. 실제로 전쟁 날까? 타이완, 중국, 미국의 복잡한 눈치 게임. 시진핑이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CIA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망설이고 있다. 왜냐고요? 중국 내부에선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등 뇌관이 너무 많고 전쟁이 나면 서방의 경제 제재와 기술 봉쇄는 거의 확정이며 미국은 이미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 순환 배치를 늘렸고 타이완 국민의 87.5%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게다가 대만도 바보가 아닙니다. 전쟁을 피하면서도 방어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방공호를 정비하고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고 심지어 도심 교차로마다 대전차 장애물을 깔 계획까지 있죠. 즉, 지금은 무력 충돌 직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고요 속의 긴장 상태입니다. 쏘진 않지만 조준하고 있는, 전 세계가 숨죽인 채 바라보는 눈치 게임입니다. 결론, 대만, 작지만 큰 섬. 타이완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중화의 정통성, 군사 전략,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아시아 정치가 교차하는 핵심 포인트죠. 그만큼 민감하고, 그만큼 위험하며, 그만큼 모든 나라가 신경 쓰는 곳입니다. 대만을 이해한다는 건 오늘날의 동북아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가까이 말이죠.